자, 그렇다면 우리 서상렬 의원께서 서울시 의원으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골라주십시오. 첫 번째를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제2의 연트럴파크. 자, 연트럴파크는 이제 마포구의 경의선 숲길인데 제2라 하면 그러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있습니다. 이 경인선이 우리나라의 가장 1호 철도이기도 하고요. 경인선이 이제 지상이 건설되다 보니까 북쪽에 사시는 분들과 남쪽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의 단절, 같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처럼 느껴지는 약간의 이질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선 철길이 연트럴파크처럼 변화한 것처럼 경인선이 지하화가 될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유유부지에 여러 가지의 생활 경제 터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제2의 연트럴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일단 화면을 함께 하겠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수년간 단골 공약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본격적인 추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올 1월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업의 시작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상렬 의원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관련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약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등원 초부터 이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상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제일 먼저 발의한 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 발의를 했고요. 그 활동을 1년여간 했습니다. 그럼 1년간 그 특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와 지상부 통합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이제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를 하는 건의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 건의안이 지금 현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시 철도 지하화 계획에 우리 서상렬 의원님의 지역구인 구로구는 정말 안타깝게 이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구로구 전체를 봤을 때 오류동역에서부터 온수역 구간이 좀 빠져 있긴 합니다. 아니 그럼 정작 열심히 하셨는데 거기 빠지면 가만히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이제 14년도 행정감사 때 도시계획공간본부 장에게 서울시계 끝부분에 온수역이 존재를 하는데 왜 오류동역에서 온수역만 빠졌느냐. 같은 서울시 안에서 생활하는 서울 시민으로서 바라볼 때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했었는데 이게 지상철도가 지하화가 돼서 쭉 오다가 지상으로 나와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경사나 기울기가 되게 완만하게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류동역에서부터 온수역까지의 거리가 필요하다. 왜냐면 지상철도 지하화가 이제 서울시가 목적으로 하는 건 서울시계 내에 있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거기 때문에 온수역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뒤에 경기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한정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 오류동역에서 온수까지는 빠졌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선도 사업을 지정을 할 때 지역 균형 발전도 염두에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과 경기가 인천이 모두 모여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다가 제안을 하고 경인선을 전체로 지하화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로 전부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좀 일을 해보자, 추진을 해보자라고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좀 결론이 지어져서 제2의 연트럴파크는 물론이고 또 구로구 서울 서남권 개발까지 두루 성사되기를 역시 응원합니다. 서남권 개발까지 역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공개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는 생활 폐기물입니다.
자, 생활 폐기물은 이 범위가 워낙 넓어서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폐기물이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모든 사용하고 남은 물질들을 다 폐기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폐기물들을 처리를 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는 우리 의원님 지역 구로구에 그 시설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자, 어떤 의미로 이것을 정하셨는지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짧은 화면을 보는 동안에도 나는 오늘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했나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까지 저도 네.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고 네. 익숙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네. 자원회수 시설이라는 네. 정식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시 내에 자원회수 시설이 몇 군데가 됩니까?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이제 노원구, 강남구, 양천구, 마포구 이렇게 4곳이 있고요. 그럼 구로구의 폐자원이 어디서 처리된다고요? 광명시에서. 광명시에서. 인천에 지금 매립장이 있는데요. 2026년 1월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법으로요. 그렇다 보면은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구로구 또한 이제 매년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후돼 있는 그 폐기물 시설을 새롭게 리뉴얼 해가지고 좀 확대하고 처리 능력을 이제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회수 시설을 우리 동네에 유치한다라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 구로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에서 생산된 폐기물을 광명에 가서 처리를 하고,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안에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벤치마킹해서 타구에도 좀 유치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구로 구민 입장에서는 좋은데 광명에서는 괜찮아 하세요? 광명 분들도 특별하게 반대는 없으시고요. 왜냐하면 경비 분담에 대한 공동 분담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의 그 재정 분담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활동을 할 때도 이러한 모범 사례들은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벤치마킹을 해서 타구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지적도 했었고요. 서울시도 물론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모범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의 70%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규칙에는 돼 있는데요. 이게 70% 가지고는 구로구 재정 자립도 상황으로는 나머지 30%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 얘기를 때 강하게 지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88%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재 사과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봉투 열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자, 동행은 정말 좋은 단어인 건 맞습니다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동행의 방식과 보폭이 달라질 수 있죠. 네.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서상열 의원님의 동행 대상은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여러 계층입니다. 자, 먼저 어린이하고 노인분들,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는 이 공기질 관리를 도와주셨네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기질, 공기 중 부유물에 대한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아지셨거든요.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 하셨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학습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체계적 공기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조례가 이제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그리고 또 설비, 장치 등에 대한 이제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취약계층이 우선이 되자,
취약계층 우선 설치 설비가 되고 이후에 우리 일반인들도 함께 그러한 이제 조례에 따른 건강관리, 공기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나가자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서상열 의원의 두 번째 동행 대상은 서울시 내 외국인 아동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보육료가 똑같이 지원이 돼 왔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청이 주관 부서가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 학생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도 교육비가 전액이 지원이 되는데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의 원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냈고 외국인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50%를 지원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됐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시고 네,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 이 다문화 가정의 네. 아동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우리 소관 부서 중에 글로벌 정책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다문화와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지원 이러한 정책들을 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제주도도 이민자들이 되게 많고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마 이분들도 같은 이웃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246만 명? 약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면서 존중받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우리의 같은 이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